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제 퀴즈, 경제 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겠죠? 2406님이 영어로 젠틀맨입니다이라고 보내주셨고, 최윤재님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영국 신사들이 하는 인사말은 신사임당. 이거 참 현명하신 분들이, 신사임당만큼이나 현명하신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줬는데요. 1332님이 제 와이프도 현모양처예요. 크크크크크크크 보내주셨고, 7530님은 신사임당 같은 아내와 살고 있어서 감사하네요라고. 아마 아내분하고 같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 현명하신 분들이, 야, 상품도 받으시고 집안에서 점수도 따고, 신사임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러한 그 실시간 의견 많이 받겠습니다. 커피 쿠폰 많이 또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열려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코스피가 현재 2556포인트로 0.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897.5포인트로 한 0.1% 정도 약보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부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1322원으로 어제와는 큰 변동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챗 GPT 써보셨습니까? 챗 GPT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이걸 쓰는 사람들도 뭐 출시된 지 2달 만에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이게 미래의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당장 직업적으로도 그 변화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이름은 어렵지만 확 와닿을 수는 있을 겁니다. 더 밀크 송이라 기자와 함께 미래 생활 사전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 상태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기침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 따뜻한 물 드시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챗 GPT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대화하는, 서로 채팅을 통해서 문장으로 답해주는 인공지능. 그런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조금 생소해요. 그렇죠. 어떤 직업입니까, 이거는? 네. 챗 GPT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직업인데요. 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챗 GPT에도 보면은 궁금한 내용을 쓰는 그 검색창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넣는 명령어 문장을 프롬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할 때 보통 좋은 질문을 할수록 좋은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AI가 이해하기 쉬운 이 명령어 프롬프트를 연구 개발하는 직업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업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통칭해서 검색이라고 하지만, 네. 이제 기업들마다 내놓는 이 AI 모델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오픈 AI가 만든 게 챗 GPT, 또 구글은 바드라는 모델을 내놨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랑 같은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긴 했지만 빙이라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죠. 이 대규모의 언어 모델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말 수많은 단어들을 다 미리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 기계한테. 네. 그다음에 상황에 맞는 단어를 예측을 해서 답을 해주는 원리거든요. 네. 이거를 업계에서는 통계학적인 앵무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단어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확률이 높은 예측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된 단어를 바탕으로 답변을 예측을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질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답변 수준이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이 정말 무한대인 천재 신입사원을 우리가 챗 GPT라고 해보죠. 네. 그러면은 이 신입사원을 효과적으로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수,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조련사가 필요한 거죠. 인공지능을 조련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AI 조련사라고는 이렇게 별칭도 붙었는데, 예. 요즘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그 과거에는 개발 측면에서는 명령어라고 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검색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AI 시대에는 프롬프트.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의 질문이 아니라 맥락이 쭉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또 끄집어내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직업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건데, 혹시 몸값이 얼마나 된답니까? 이 프롬프터 엔지니어?
미국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너도나도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생성 AI를 활용한 이제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이걸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얘를 잘 다루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고 급하게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몸값이 더 오르는 현상도 있는데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는 오픈 AI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고요. 네. 구글이랑 또 손을 잡아서 구글의 투자를 받은 기업인데 네. 최근에 이 회사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구인 공고를 내면서 연봉을 33만 5천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4억 3,900만 원 정도 수준을 제시를 했고요. 웬만한 구인 기관장 공고를 내면서 네네네 4억 원이 넘는 그렇죠. 연봉을 제시했다. 그만큼 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자동 문서 검토 업체인 클라리티라는 기업도 있는데 네. 이 기업도 역시 최고 연 23만 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거의 3억 원 가까이. 그렇죠. 그리고 이 생성 AI가 꼭 IT 업계에만 해당되는 그 모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금융, 보험사 뭐 여러 가지 전 분야의 산업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려는 추세다 보니까 그렇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 기업뿐만은 아니에요. 네. 국내 AI 스타트업인 리튼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리튼. 네, 리튼. 최근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내면서 연봉을 최대 1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야. 지난주에 면접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되게 아까워하는 눈빛인데요. 더밀크 그만두고 혹시. 아니 근데 이거 보면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컴퓨터 전공하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막 개발자, 막 코딩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만 뽑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라는 이제 단어가 딱 붙으면 그냥 바로 제끼잖아요. 남의 일 같죠. 네, 남의 일 같은데 네. 근데 당연히 컴퓨터 공학 관련 전공이나 또 이과적인 능력을 요구를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의외로 컴퓨터 관련 학위나 코딩 능력, 경력 같은 거를 필수 조건으로 꼽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리튼의 채용 공고에서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안드로이드 및 iOS 앱 개발자가 생긴 것처럼 네. 생성 AI 시대에는 AI가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의 명령어를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이 붙지만 코딩 능력보다는 생성 AI에 대한 사용 경험과 논리적, 언어적 관점에서의 AI가 어떻게 잘 대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챗 GPT가 기본적으로 챗봇이잖아요. 네. 사람과 대화를 하는 기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컴퓨터로 어떤 결과물을 내려면 사람의 언어가 아닌 컴퓨터용 언어를 썼어요. 뭐 C++이나 자바 이런 전문 네. 컴퓨터용 언어를 썼잖아요. 예. 근데 챗 GPT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일반적인 일상의 언어로 결과값을 도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 기계의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이 테슬라의 전 AI 책임자인 이제 안드레주 카파티라는 분은 네. 가장 인기 있는 신종 프로그래밍 언어는 바로 영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 그게 아니라 영어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죠. 그 언어를 또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제 풀어내야 되고 끄집어내야 되는 능력. 그러면 뭔가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점점 어깨가 좀 펴지고 있는 네, 이과 중심 시대에서 조금 인문학적 소양이 문과생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실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의외로 언어학이나 윤리, 철학과 같은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뭐 채용 담당자들이 하시는 말씀은 머신러닝이나 윤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AI 기업을 직접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챗 GPT가 나오면서 가장 위태로운 직업군으로 꼽히는 게 저 같은 기자나 네. 작가 또 이제 변호사, 회계사 같은 이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오픈 AI랑 펜실베니아대 공동 연구가 있어요.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제일 위험한 직업군이 연봉 8만 달러 수준의 사무직 종사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연봉 한 1억 원 정도 받고 있는 네. 사무직. 근데 그건 이제 미국 얘기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급여가 조금 더 높으니까. 근데 정말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생들은 이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명령어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평소에 이제 조리 있게 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프롬프트를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잘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지닌 사용자의 이 프롬프팅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뭐 연봉 3억 4억 도전할 게 아니라 당장 일자리가 빼앗길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일단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실생활에서 혹은 회사에서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 프롬프트 엔지니어처럼 내가 만약에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분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네. 이제 5개 정도 서로 다른 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네. 챗 GPT와 그거를 이제 통해서 50번 이상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엔지니어에게는 이 효과적인 답변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를 넣어야 할지가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더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비용 효율적인 명령어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비용 효율적인 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모델에서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비용이에요. 이걸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그 음절 하나하나에 다 돈이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더 짧게 문장을 만드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 이 챗 GPT 한 줄 생성에는 일반적인 검색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아, 그래요? 돈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오픈 AI CEO도 그걸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짧게 더 짧은 명령어로 좋은 결과값을 내는지도 역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고요. 또 기업들은 이제 관련 인력 채용을 이제 인하우스로 채용을 나선 반면에 아예 이런 효과적인 프롬프트 명령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플랫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히어로나 프롬프티스트, 크리아 같은 이제 플랫폼들이 이 효과적인 명령어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단건으로 이제 결제를 받아가지고 그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잘해야 되고 그 질문을 잘하는 것도 전문 직종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그 명령어를 더 축약시켜주는 그렇죠. 프로그램들도 나오는 거고. 네. 야,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뜨는 직업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잠깐 있다 사라질 직업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에단 몰릭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AI 모델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효과적인 이 명령어도 점점 더 기계가 진화를 하면서 내재화돼서 점점 더 간단해지고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결코 미래의 직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알파고도 처음에는 인간의 기보로 학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대국해가지고 기계가 서로 대국해서 인간을 완전히 넘어서는 단계가 됐잖아요.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배울 때. 네네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모델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직업이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더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저는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데자뷰가 있는 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막 인터넷 많이 보급될 때 사람들이 그때 정보 검색사 자격증 딴다 막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막 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 검색사도 처음에 인터넷이 막 등장했을 때는 97년 이때 생겼더라고요. 네, 네. 검색 엔진마다 이 특성이 다 달라서 그 엔진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했고 지금처럼 단어만 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검색식이라는 걸 잘 만들어서 검색을 했어야 됐대요. 예. 근데 이제 인터넷이 점점 보편화되고 검색 서비스도 이제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더 이상 지금 정보 검색사 역할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AI가 점점 대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거를 원고를 쓰면서 개발자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당연히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 자체가. 네네네. 이 일 자체가 그래요? 이제 점점 정보 검색사랑 정말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거다. 왜 우리가 스마트폰 막 한참 휴대폰 나오기 전에 왜 공중전화 앞에서 하는 시티폰 있었잖아요. 그 시티폰처럼 이제 있다가 어떤 기술의 과도기적인 상태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연봉이 4억이라는 거. 근데 그게 또 과도기에만 필요한 직업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걸 준비할 뻔했는데 잘 됐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좋은 질문인지 어떤 게 좋은 프롬프트인지를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챗 GPT에게 답을 끌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프롬프트는 일단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돼요. 문장에. 디테일. 제가 직접 이리저리 써보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좀 종합을 해서 제가 3가지 정도 팁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한번 청취자분들도 다 직접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의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것보다 의료 분야에서 AI의 활용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세요처럼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AI에 대해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변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또 수준에 따라서도. 맞아요. 또한 이 처음부터 원하는 일을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어투와 시제 또 응답 방식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형식으로 그 사람들의 말투로 이메일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말투로 이메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을 해주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 영어 단어 검색할 때 챗 GPT를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왜 단어장에 단어 몇 개 줄줄이 쓰고 외워 이러면 잘 못 외우잖아요. 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단어 뜻을 설명해달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면 정말 좋은 답변을 내놔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 추상적인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eli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런 단어는 reliable, 믿음직한 이렇게 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살 남자아이에게 맞는 이 reliable이라는 뜻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약속도 잘 지키고 자기가 한 말은 늘 지켜. 그런 친구를 바로 reliable한 친구라고 해. 이야. 이렇게 예시가 주르륵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보고 단어를 습득을 하더라고요. 야, 훨씬 더 그럼 재밌어지고 쉬워지겠네. 네, 맞아요. 그 영어 단어뿐만이 아니고 뭐 과학 지식이나 이런 것도 뭐 쓰레기는 재활용해서 어디에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줄줄줄줄 이렇게 대답을 해줘서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723님이 학원 강사입니다. 챗 GPT를 예상 문제를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넣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질이 정말 달라집니다. 저도 질문하는 스킬이 나날이 성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야, 이렇게 진짜 생활 속에서.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다가 챗 GPT 뭐라 해야 되나 바로가기를 깔아놨어요. 그때 한 번씩 보려고. 다 같이 한번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시험을 볼까요? 옛날 정보 검색사처럼. 네. 자격증이 등장할지도 몰라요.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는 게 영어로도 질문을 가능하고 한글로도 가능한데 한글로도 이제 답변이 잘 나오기는 해요. 네네. 근데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어떤 언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답이 달라진다면서요?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한글 버전이 과거의 모델들보다 더 빠르고 똑똑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GPT-3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똑똑해요. 근데 한글과 영어는 이 학습한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이제 질문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더 접근하기 쉽지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글을 영어로 변환을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셔서 그 답변을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영어로 물어볼 때 훨씬 더 디테일하고 더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할 때도 영어로 물어보는 거랑 한글로 물어보는 거랑 예시 자체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꼭 영어로도 한번 원하는 답을
이제 뽑아내실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냥 챗GPT 이 친구한테 방금 쓴 걸 영어로 번역해줘 하면 또 되니까. 뭐 그렇죠. 예, 편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3.5 버전이고 유료로는 이제 4.0을 쓸 수 있는데 1시간인가요? 하루에 25개인가 이렇게 질문이 제한된다 하더라고요. 네네. 4.0 버전은.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아까 효과적으로 검색을 잘 하려면 좋은 답을 찾으려면 의도를 명확히 밝혀라라고 했는데 또 다른 팁이 있다면요. 두 번째는 동사에 집중하라. 동사요? 네, 동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청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려면 이 명령어에 내 의도를 명확히 알려주는 동사를 적절하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저는 이제 방대한 이제 기사 같은 거, 이제 방대한 영문 기사를 한 네. 번에 다 넣고 내 문단으로 요약해줘 이런 거 자주 하거든요. 이때도 이때 네. 기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이때도 이 내용을 압축해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네. 이 내용을 더 짧게 다시 써줘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다만 이건 좀 언어 모델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미지를 형성하는 AI 모델을 쓸 때는 이제 동사와 같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형용사의 사용도 중요합니다. 형용사요? 네. 어떤 식으로? 오히려 아름다운 소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이게 뭐 모자를 쓰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런 아름다운 이 수식어 형용사를 나타나는 게 그림을 형성할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침한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무서운 디테일하게. 표정에 뭐 삐진 표정에 눈빛이 이런 식으로 이글이글 빛나는 뭐 이런 거.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혹시나 질문할 때 그냥 짧게 써줘, 압축해줘 네. 이런 식으로 묻는 것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와요? 네. 왜냐하면 압축해달라는 표현 자체가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프레스해서 압축하는 것도 압축하는 거고 문장을 압축하는 것도 압축하는 건데 이제 영어로 따지자면 압축해줘는 컨덴스라는 단어를 쓰고 뭐 더 짧게 써줘 이러면 rewrite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시 써줘. 네. 근데 rewrite는 확실하게 그 뜻은 그거 하나잖아요. 다시 써. 근데 컨덴스 압축하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그런 직관적인 단어가 있으면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용어랑 단어 선택도 잘해야겠네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를 잘 활용하라. 또 다른 팁은요? 마지막은 팁이라기보다는 이 AI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건데요. 네. 바로 무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답이 처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에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프롬프트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네네네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요리조리 좀 질문을 달리 해가지고 계속 이 모델과 친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AI 이제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AI 교육 스타트업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챗 GPT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자 할 때 본인이 원하는 답을 제대로 안 해준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명령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답변을 내놓는 게 언어 모델이니 꾸준히 반복해서 좋은 답변을 주는 프롬프트가 뭔지 알아나가야 한다. 결국에는 직접 체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라는 게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제 일상생활의 동반자로 예전에 뭐 그냥 검색은 어느 사이트 뭐 그렇죠? 아니 뭐 지식인에게 물어봐 이랬듯이 이제는 그냥 챗 GPT와 대화해야지. 거의 대명사가 이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투자를 한 게 오픈 AI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고 오픈 AI에 투자를 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어디까지 이제 확장이 가능할까? 이 챗 GPT를 붙여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는 그 최근에 그 시연을 했거든요. 이 마이크로 오피스 365에 우리가 많이 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네. 이런 거에 붙여서 하는 시연을 했었는데 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뭐 내가 회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걸 3장짜리 PPT로 만들어줘. 그럼 주르르르르 만들어줘요.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해서.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 지인분은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20년만 늦게 태어날 걸. 지금까지 내가 PPT에 들인 노력과 시간이 너무너무 그렇죠. 그거 되게 고생스러운데. 네네네. 그 정도로 지금 이 언어를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또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챗 GPT라는 서비스를 지금 확실하게 각인을 시킨 오픈 AI는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결합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플러그인이라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어요. 네. 이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콘센트에 이제 꼽고 뺄 수 있는 그런 네. 플러그처럼 챗 GPT의 외부 서비스들을 불러와서 같은 화면에서 그 서비스도 이용하고 챗 GPT도 이용하고 요렇게 하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추가 확장 소프트웨어를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이용하면 나 다음 주에 언제 일본 여행 갈 건데 네. 최저가 항공권으로 2명 왕복 예약해줘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챗 GPT와 플러그인된 서비스인 이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실제 예매까지 완료가 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오고 있다. 그 얘기하시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아직 서비스 기간이에요. 시범 서비스 기간.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11개로 지금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익스피디아나 뭐 카약 같은 여행 앱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식료품 배달 앱인 인스타카트 같은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영어 교육 앱으로 스픽이라는 앱 많이 쓰시는데 거기도 지금 플러그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이에요. 이렇게 우선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 쓰고 싶은 기업들은 지금 다 이제 대기 명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서비스가 AI 업계 앱스토어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서 활용하듯이 챗 GPT에다가도 여러 가지 앱 플러그인을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여행 예약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가격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문서 작성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야, 이거 활용도가 정말 끝이 없겠네요. 저는 쇼핑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걱정이에요. 최저가 아니면 어떤 성능, 어떤 기능 네. 있는 걸 찾아줘. 그렇죠. 무서워지네요. 아니 그러면 이거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맞아요. 구글이나 뭐 메타 이런 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요새 분위기를 보면 이 구글이나 메타 같은 다른 빅테크들이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은 지금 챗 GPT의 대항마인 바드를 내놨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검색 엔진에도 AI 챗봇 기능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또 며칠 전에는 AI 전용 반도체 기반으로 만든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구글은 조금 조용하게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진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 AI가 워낙에 많은 관심을 휩쓸어 가다 보니까 구글도 이제 뒤쫓아서 열심히 지금 공개를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메타는 근데 조금 이들과는 다른 지금 독자 노선을 택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모델들이 다 이 글, 그러니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이잖아요. 근데 메타는 이미지로 지금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미지 구분에 특화된 새로운 AI 모델인 SAM이라는 공개를 했는데요. 요게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이라는 약어예요. 네. 그래서 이미지 분할은 하나의 사진이나 이제 그림 속에서 각각의 이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잖아요. 예.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 따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이른바 눕기 그렇죠. 따기라고 눕기 하는 거. 따기라고. 썸네일 같은 거 만들 네네. 때 사람 부분만 도려내는 거. 그렇죠. 예. 도려내는 일인데 요 셈을 활용을 하면 이미지 속의 모든 각각의 객체를 알아서 찾아서 자동으로 따주기도 하고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3D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이제 객체를 분리하거나 마우스 드래그로 이를 제거하는 일도 가능해졌고요. 이 분할은 기계가 인간처럼 이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AI 분야인 이 컴퓨터 비전의 핵심 작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 메타가 자사가 보유한 이 대규모의 분할 데이터를 전부 공개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오픈 AI가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인 GPT-4가 이제 글 생성 분야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초가 됐다면 메타는 이거를 다 공개를 함으로써 이미지 인식, 분할계의 기초가 되겠다. 이 생태계는 우리가 조성하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0340님 휴대전화 뒷번호 0340 쓰시는 분께서 챗 GPT로 숫자 45 이하 무작위 번호 6개만 불러줘라고 했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의도가 딱 알겠죠? 뭔지? 그러게요. 야, 로또? 네.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외신을 봤는데 실제로 어디였지? 태국이었나? 어디에서 요걸로 로또 번호 불러달라고 맞았대요? 해서 GPT로 맞은 경우가 나타났대요. 근데 우연이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질문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로또 번호 알려줘가 아니라 가장 확률 높게 자주 나왔던 숫자 6개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거 확률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 항상 랜덤이기는 한데 그냥 제 짧은 생각이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도 모르고 혹시나 또 해악을 끼칠지도 모르고 해서 이 AI 개발 혹은 발전을 좀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런 중단이 나와서 또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미국 비영리 단체인 이 퓨처 오브 라이프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대규모 AI 시스템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AI 연구소를 향해서 GPT-4보다 강력한 AI 시스템에 대한 훈련을 최소 6개월 동안을 멈추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 서한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서 뭐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설립자 또 뭐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까지 유명한 뭐 기업가 교수 정치인까지 1,200명이 넘는 분이 이 서한에 서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이 AI 연구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오픈 AI를 향한 메시지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 1등만 멈춰줘 이겁니까? 이제 무분별한 이 AI 개발 경쟁이 뭐 인류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오픈 AI를 지금 사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공동 창립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긴 지분 다 팔고 나가긴 했지만 오픈 AI를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는 이 머스크가 이 비영리 단체의 외부 자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이 서한의 의도가 정말 순수하게 이 AI의 위험성, 해악성을 위해서 6개월 동안 멈춰라?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반대편에서 이 AI 개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에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AI 연구 개발 중단? 무슨 소리? 이건 결국 중국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전 세계가 AI 개발을 중단한다고 해도 중국은 이를 결코 수용할 리 없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서방 정부가 중국의 연구 개발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는 세계 4대 AI 석학인 이 얀 르쿤 미국 뉴욕대 교수랑 또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가 이를 두고 대담을 나눴었는데요. 이들은 AI 연구를 6개월간 중지를 하라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무런 실익이 없다. 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류의 미래를 위한 AI 연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하고 규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연구 그 자체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제품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AI 지금 시스템이나 이제 제품은 어떤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어떤 이익 동기가 이윤 추구라는 이런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극소수의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점이 대중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다고 이분들은 얘기를 하셨고 적절한 규제를 하되 연구 개발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재밌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중심 이제 주제는 뭐였냐면 이 공개 서한만 보면 마치 당장이라도 AI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엄청난 기술처럼 보이는데 현실은 AI가 세상을 바꾸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로또 번호 얘기했잖아요. 네. 박민호님께서 로또 번호 알려줘라고 하면 사행성 질문이라며 거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송일아 기자 이야기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챗GPT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주 당첨될 로또 번호 6자리 알려줘 하니까 죄송하지만 로또 번호는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뭐 점점점 이렇게 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장 많이 나왔던 당첨 번호는 뭐야 물어보니까 277에 나왔던 몇 번, 275에 나왔던 몇 번, 273에 나왔던 몇 번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 맞아요. 연봉 3억짜리 프롬프트 엔지니어 될 수 있겠습니까? 1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야, 진짜. 아니 그래서 이 AI 기술의 진화가 어디까지 될지 일단 이거를 AI 기술을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AI에 대한 이제 흥분되고 이 기대감 찬 이 마음이 현실에 맞지 않다. 이제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 GPT-4의 등장으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 수준과 유사한 일반 인공지능, 이게 한글 표기가 약간 다 다르긴 한데 AGI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모든 분야의 AI가 이제 인간을 넘어설 거다. 이런 상태가 이제 올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사실은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얀 르쿤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AGI 수준에 도달을 했다면 지금 이미 자율주행 이제 사람의 개입이 완전 필요 없는 자율주행 레벨 5가 구현이 됐어야 된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의 결국은 시간 문제다라고 봐야 될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아직 멀었다라고 봐야 할지 어떨까요? 저 이게 아마존에서 냈던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다들 이제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마존이 2018년도에 이 아마존 고라고 부르는 오프라인 편의점을 오픈을 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무인 편의점 컨셉인데 수십 개의 인공지능 카메라가 이제 매장에 다 달려 있고 이제 그 아마존 앱을 켜서 QR 코드만 찍고 들어가면 따로 계산이 필요 없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들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알아서 스캔이 돼서 계산이 되는. 내가 내 가방에 뭘 집어넣는지를 인식을 해서 저거 얼마 자동으로 계산해서 계산이 돼서 결제까지 내 계좌에 결제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2018년에 나왔어요. 2018년에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이 기술이 나왔을 때 와 정말 이건 유통업계의 혁신이다. 마치 유통업계를 모든 걸 바꿔놓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폐쇄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계산줄을 서지 않을 뿐 기존 편의점이랑 뚜렷한 차별화를 지금 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 첨단 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결국에는 사업성 악화로 폐쇄를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욕에 있는 저희 기자가 아마존고 이제 뉴욕 매장에 다녀왔는데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편의점들은 뭐 가격 할인이나 뭐 이런 프로모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제 아마존고는 정말 이 기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냈지만 정작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얘기 비판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 기술이 등장을 하고 뭔가 우리가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뭔가를 구현해냈을 때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아마존고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마치 유통업계를 다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직은 적어도 그런 일은 뭐 물론 미래에는 생길 수도 있겠죠. 아직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고 AI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게 정말 이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떤 거는 소음이인지 요거를 좀 구분해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지만 이게 진짜 세상을 바꾸는 기술까지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시 구절이 있는데 기술에 관한 이 명언 중에서 이제 미국의 미래학자인 로이 아마라가 주장한 이 아마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술의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요. 신기술이 뭐 여러 취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완만하게 이제 기술 성장 속도가 진행이 되지만 시장의 이제 기대감이 너무 커서 이제 초반에는 너무 빨리 이거를 막 흥분해가지고 막 투자금을 막 했다가 정작 이게 너무 더뎌지니까 다 쭉 빠져나가고 나중에 정작 이게 필요한 장기적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이를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생성 AI나 뭐 나아가 뭐 인간 수준의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건 뭐 지나친 기대감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당연히 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제 투자를 해야 할지. 소일도님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바짝 벌고 나와야 하는 직업이네요. 짧게 빠르지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 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좀 대비해야 할 점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모두에게 처음이잖아요. 지금 근데 벌써부터 챗GPT를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아직도 챗GPT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 지식의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를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이제 업계 흐름이나 이제 챗 GPT 관련된 소식을 줄줄이 다 꿰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챗 GPT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심할 때마다 좀 단어도 찾아보고 오늘 저녁 메뉴도 좀 골라달라고 해보고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이 새로운 문물을 이용을 하다 보면 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팁, 꿀팁 같은 게 생기고 그게 또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처음이니 좀 친숙하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잘 써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말숙님께서 늘 정말 똑똑하고 야무지다 느끼는 송 기자님 하트. 너무 궁금해서 이제 화면을 봤는데 미모도 말씀만큼 야무지네요. 감사합니다. 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면은 챗GPT가 좋은 답변을 하듯이 좋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물이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말숙님 고맙습니다. 오늘 더 밀크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181조 1천억여 원으로 4년 만에 3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는 국내 상장 중견기업 715곳의 대표이사 명단을 분석한 결과 공동 각자 대표를 포함한 총 981명 중 47.9%인 470명이 대주주 일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외 재산 71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영사이호님이 챗 GPT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최세영님이 챗 GPT 어플이 따로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검색해서 들어가면요. 오픈 AI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블로그처럼 생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무료 버전도 챗 GPT 3.5로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로 들어간 다음에 그걸 이제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놔서 그렇게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그냥 즉흥 애프터 서비스가 됐네. 자, 곽지연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도 많이 들어왔죠? 아유, 그럼요. 네. 자, 오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2219 쓰시는 청취자분은요. 금리가 오를 때 카드사에서는 무이자 할부를 해주지 않던데 왜 그런가요? 줄이죠.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카드사 입장에서도 조달 비용, 금융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무이자 할부를 많이 준다? 어렵겠죠. 또 하나 카드사들이 뭐 자영업자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수수료를 많이 인하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주던 혜택들도 좀 많이 줄인 게 있죠. 그렇죠. 예. 자, 이어서 김석현님은 아내는 체크카드만 쓰고 저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느 게 더 이익일까요? 김석현님하고 아내분하고 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굳이 나눠보자면 글쎄요.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죠.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를 무이자로 할부를 한다면 뭐 3개월이나 6개월 조금씩 늦춰지면서 빠져나가죠. 네. 그래서 일종의 시간가치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무이자 할부가 나을 수도 있는데 네. 또 무이자 할부를 많이 했다가는 이것도 할부 빚이기 때문에 빚이죠. 예. 신용 점수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이거를 쌓는다고 해서 뭐 부담이 되는 거는 아닌데 잘만 갚으면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소득공제율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네. 그런데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합쳐서 300만 원까지입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그래서 어차피 한도 이상으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차이는 크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254번님도 질문해 주셨어요. 이 카드, 그러니까 할부 결제를 하면은 이 카드 포인트 실적이 안 쌓이고 또 신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안 쓰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하셨네요. 근데 알아보니까
할부로 결제한다고 해서 당장 뭐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할부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연체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거죠. 네. 또 미납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부를 많이 쓸수록 빚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니까 결국 뭐 장기적으로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취자 이수봉 님이 보내셨습니다. 국민연금 연체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하셨어요. 이건 곽지연 리포터가 직접 좀 알려주세요. 네, 찾아보니까요. 이 수차례 납부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안 낸다. 그러니까 미납하게 되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압류라는 법적 조치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또 증권, 보험 압류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법 그리고 국제징수법 이런 관련 법령에 준해서 압류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혹시나 이 사업을 중단돼서 폐업해서 낼 돈이 없다 또는 실직했다, 휴직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못 내고 있다면은요, 이때는요 이 납부 예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우편으로 팩스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세 가지 좀 더 알아둬야 될 점은 이 국민연금 미납 기간에 따라서요, 또 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받을 때 제약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연체한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 줄어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죠.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매달 받지 못하고요. 일시금으로 받아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때 잘 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연금 납부의 강제성을 두는 건 이게 뭐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건데 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네.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게 모두가 낸 돈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안 내기 시작하면은 또 이게 제대로 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성을 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5032번님. 국세 수입 이렇게 세수 감소는 부자 감세에 영향이 있었나요? 1, 2월 합쳐서 한 15조 7천억 원 정도 세금이 덜 거쳤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지난해 뭐 법인세 대표적으로 1%포인트 내려갔죠. 네.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된 게 불과 2개월 전입니다. 네. 작년 12월. 그리고 요거는 1, 2월까지만 더 적게 걸린 거니까 그 2개월 사이에 법 바뀐 게 영향이 이렇게 컸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경기 불황인 영향이 있겠죠. 예, 올해도 뭐 1%대 성장률밖에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박민호님은 기준금리 동결된 거는 우리 경제 안 좋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은 물가 상승률 자체가 조금 낮아지고 있어서 좀 진정이 되는 기미는 보이고 있고요. 기준금리 3.5%인데 한국은행이 올해 예상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5%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경제 성장률은 1.6% 정도 전망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세영 님이 이대호 기자님 와이스트리트 훨씬 전부터 팬이랍니다. 대타하실 때 좋은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청취자 여러분께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계속해서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이대호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